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을 거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시민들 공시지가 급등에 세금 폭탄 맞고요. 서울시는 지방시의 풍년에 웃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가장 지가가 많이 올라서 또 금액 단위가 커서 전국적으로도 다 공시지가 많이 올랐는데요. 자, 봐보겠습니다. 내년 보유시에 8천억 늘어 정부 재산세 경감 약속 무색. 확 늘어난 서울시 취득세 4조 6,300억 2020년입니다. 2021년에는 5조 500억 정도가 되겠네요. 부동산 규제로 집값과 공시지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서울시에 이어 연동이 거둬들인 세금, 취득세, 재산세 8천억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확인됐고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세에 늘어났던 취득세, 재산세로 대부분 메꾸는 꼴입니다. 정부의 초소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세금이 올라 시민들이 고통받는데 정작 수혜는 서울시가 챙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25일 서울시 시의회가 작성한 2020년 서울시 예산의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취득세 수입은 5조 589억 원으로 전년 4조 6,330억 원보다 약 4,260억이 늘어납니다. 비율로 보면 전년보다 9.1% 증가하고 취득세는 서울시가 행정 전반에 활용한 일반 회계 수입 중에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입니다. 토지, 건물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 증가율은 내년 전년 대비 10%를 넘겼고요. 내년 재산세 수입은 3조 3,945억으로 올해 최종 2조 2,999억 보다 3,955억, 13.2%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가 자치구에 균등 분배하는 재산세 특별시분 재산세 1조 6,300만 원 세협으로 계산한 액수에서 실제 재산세 납부 금액은 5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고요. 재산세가 2008년 서울시가 자치구 각 재원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자치구 걷어들인 재산세 50%를 걷어들인 뒤 다시 균등 배분을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개별 자치구 명목으로 돌아가 재산세 1조 6,300억을 추가 납부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세수 증가 연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 정책을 꼽힙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가 2030년까지 시세 90%까지 밝히겠다는 관제 인상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재산세, 종부세와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고요. 정부는 공시가 9억을 넘기는 공동주택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3포인트씩 공시가격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공시가 인상 부담을 줄이는 명목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으나 서울시가 기준으로 볼 때 늘어나는 재산세가 압도적으로 커져 약속이 무식하다는 말이 나오겠죠. 원래 정부는 세금 많이 뜯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올 서울 집값 상승률 노도강이 1위부터 3위까지 다 쓰러고 있습니다. 서울 내에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지역에서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던 것으로 조사됐고요. 25일 부동산 리본에 따르면 1월부터 12월 서울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이 2,887만원에서 11월 3,339만원으로 15.6% 450만원 상승했고요. 구별로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노도강이 불리는 지역이 1위부터 3위 석권했고요.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북구였습니다. 강북구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이 1,640만원, 올해 상승률 29.5%, 강북구에서는 노원구와 도봉구를 이었고요. 노원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310만원 올랐습니다. 도봉구는 같은 해 기간 26% 올랐네요. 서울 집값의 상승에 6억 이하 거래 비중 반토막 났습니다. 2017년에 64.5%에 올해 39.9%, 15억 초과는 4%에서 9%로 근데 현재 뭐냐면은 부동산 하락론자들은 계속해서 거래가 줄면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 거래 물량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죠. 이게 그게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량이 적은데 수요량이 더 많아서 그래서 하락하고 있는 중이라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급량은 많은데 수요량이 적어서 그 거래 계약 건수가 적으면 당연히 계약 금액은 하락하겠죠. 공급과 수요가 제일 중요하다고 문제를 봐야겠죠. 삼성동 여의동 업무지구 공시지가 20% 급등했다고 나오네요. 여삼동 표준주는 26% 올랐고요. 현대차 신사옥 GBC 개발 영향에 따라서 내년 보유시세 40%까지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축의 힘 가락동 헬리오시티 강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아파트 손해현상 계속될 것이다. 특히 헬리오시티가 17억 5천에서 21억 2천 많이 올랐었네요.
여기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뭐냐면은 이게 서민들 벼랑끝 서민금융 이게 뭐 이제 부동산 정책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언급 안 하려다 그냥 이거 언급을 해봅니다. 이제 서민을 이는 대출 절벽이다. 급증하는 이금융권 가계대출, 정부 규제 강화에 몸살이는 은행들 줄줄이 대출에 빗장 걸고 있다. 원금 일부 갚아라 요구도 돈 못 빌린 서민들 생존 예외 하고 있고 금감원 당분간 대출 총량 관리하고 있고 내년에 또 대란을 불보듯하다. 정부는 지금 뭐냐면은 1금융권에다가 뭐 이렇게 완전히 이거 쪼아대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정부가 지금 왜 쪼아댔나 보니까 부동산 집값 상승이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봐보면 은행들은 돈 풀라는 금융당국 처음에 돈 풀라고 했어요. 근데 집값을 잡으라는 문 대통령 지시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대출을 완전히 규제로 돌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어떻게 해서인지 돈을 또 이렇게 은행들은 돈을 대출해줘야 자기네들 월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경제법칙상 그렇죠. 이제 직급이 좋고 뭐 튼튼하고 뭐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 암암리 뭐 대출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자영업자 뭐 약신 사람들 소호 이런 사람들은 대출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금융권이나 보험사나 이제 여기까지 새마을 금고나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사채업자한테 간다 이거예요. 불법 사금융의 덫 일수꾼 이제 지금 판치고 있습니다. 서민대출 시중은행 명칭 내세워 연이자 40% 넘는 사기. 불법한 방법으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지금 얼마까지 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대출이자 뭐 10%까 20%까지 하지 말라고 그랬나? 어쨌든 맞아 그렇게 하는데 사실 법이란 게 안 지켜집니다. 여러분 세계사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세계사 공부를 해보면 세계사 때 A 민족하고 B 민족하고 C 민족하고 D 민족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A 국가, B 국가, C 국가, D 국가가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했을 때 그거 뭐 법을 지키나요? 법 지키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도 봐보시면은 사채업자들이 법을 지키면서 할까요? 물론 이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어느 정도 법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단계 넘어가면 실질적으로는 법을 안 지키는 그런 행태를 하겠죠. 자, 금융회사들이 돈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마당에 신용대출을 억제하면 논리적으로 상충됩니다. 지난 8월 1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용대출 증가세가 뚜렷한 상황에서도 코로나19가 해소될 때까지 유동성 공급이 계속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금융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 통해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자금을 아낌없이 풀겠다는 기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요청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8월 18일 신용대출로 부동산 대책 효과를 하락시키기 위해 행위에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주택시장에 다뤄오고 있고 영호가를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없도록 신용대출을 억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금융위는 처리 현황으로 추진계획 마련 중이라고 했고요. 득달같이 오른 집값 탓에 금융정책이 완전히 갈피를 잃어버렸습니다. 문 대통령 지시가 떨어진 한 달 만에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부행장을 몰라들어 당장 10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를 매월 2조 원대로 제한하라는 요구가 나왔고 코로나19를 넘어서기 위해서 돈을 빨리 풀어야 한다는 압박이 집 살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은행권 돈줄을 제라는 특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 총량 규제 초반에 고소득, 고신용증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만 수억 원씩 돈을 빌리는 전문직 문제라며 대출 한도를 2억 원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별 영향 없을 것처럼 소개했지만 하지만 돈 잘 버는 사람들만 막아서는 대출 증가세를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무차별적으로 깎았고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차주가 최대 0.4포인트 이자를 더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지난달 5대 은행에서만 4조 8,495억 원의 신용대출이 빠져나갔고 결국 대은행들은 아예 대출 문을 닫아버리기로 이르렀습니다. 어쨌든 이게 봐보면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 정부의 또 이렇게 미스매칭, 정부의 헛다리 정책 뭐 이런 것도 지금 이제 한몫하고 있고요. 이게 힘들어질 때 약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이게 어디든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 현황도 그렇고 세상 사례도 그렇고 생활상에서 그렇고 전쟁 중에도 그렇고 약자가 더 약자되는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소식은 이제 이걸로 마치고요.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이네. 한 해가 다 끝나가고 있고요. 올 한 해 안 좋은 건수들은 좀 다 해결 잘 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어쨌든 여기저기 알아보셔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사금융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좀 포기하더라도 사금융은 좀 안 쓰는 게 왜냐하면 사금융은 연 40% 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일으켜낼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금융 쓸 바에는 차라리 셔터문을 내리고 사업을 폐업하는 거 다른 방향으로 좀 돌리시는 게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